자, 윤석열로 한번 가볼까요? 사실은 역대급 희대의 캐릭터. 대선에서 저런 후보가 나왔다는 게 거의 허경영급인 사람. 저는 윤석열 씨를 정치인으로 부르지 않고 코미디언이라고 부릅니다. 윤석열 후보는 가난해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근데 주위에 가난한 친구들이 천지다. 고시생 때는 생라면도 먹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가난을 모르는 부잣집 딸내미가 가난에 대해서 일기를 써오라고 하니까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우리 집 정원사도 가난하고 우리 집 가정부도 가난하고 우리 집 운전사도 가난하다. 이렇게 썼다는 거랑 똑같은 맥락이에요. 아니 그 윤석열 후보 아버지 집 그 전경 나오는 거 봤죠? 정말 부자세요. 네.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그 집에 사셨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가난을 알겠어요? 가난은 눈물 젖은 빵을 먹어도 보고 눈물 젖은 빵을 남에게 줘도 보고 나눠도 보고 이게 가난을 아는 거죠. 예. 이재명만큼은 아니지만 저희 잘할 땐 나라가 어려웠다. 나는 잘 살았지만 나라가 어려웠다. 그때 사진에 보여줬던 어릴 적 사진에 보였던 의상은 교복이었다. 나는 부잣집 사람이 아니었다. 나비 넥타이, 빨간 나비 넥타이. 늘 가난 보고 느끼고 자랐대요. 그렇지. 거기 수발 드신 분들은 가난했겠지. 부잣집 딸내미처럼. 그러니까 우리 집 운전사도 가난했어요. 그렇게 따지면 솔직히 이건희도 그때는 나라가 가난했던 거 맞고, 솔직히 무조건 이 가난해야만이 뭐 대통령 된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는데, 다만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 가난의 스토리가 지금 대중들한테 딱 먹혀드는 시점이 있다고 생각을 했고, 특히 저는 이게 꼭 부자였던 가난했던 이 공감 능력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윤석열 씨가 특히 이런 얘기한 게 진짜 웃긴 게 부정식품 얘기했잖아요. 이 전형적으로 이 텍스트로 세상을 들여다보는 사람이구나 생각했던 게, 그런 사람이 지금 와가지고 뭐 자기도 가난에 대해서 뭐 이러쿵 저러쿵 얘기하는 게 보수층에서도 왜 비판을 받는지 아직도 모르는 거 보면 그냥 이 사람은 영원히 정신 못 차리겠구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역대급 코미디언 캐릭터가 나와서 재미는 있어요. 사람이 모자란 것도 재미는 있는데 저게 대선 후보라고 생각하면 아찔한 거죠. 검찰총장까지 하고.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질문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질문하면 말이 이상해집니까?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예상 질문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이를테면 이런 거야. 윤석열 후보가 생각하는 복지는 어떤 복지입니까? 말을 못하지. 체계화되어 있지 않은 뇌구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 지금 문재인 정부가 복지를 늘려야 됩니까? 복지를 줄여야 됩니까? 그것도 말을 못해요. 복지를 줄여야 된다고 말하면 비판받을 것 같고 늘려야 된다고 말하면 문재인 정부냐라고 할 것 같아서 답을 못하는 거죠. 뭐 이런 캐릭터가 다 있어요. 자기 주관 말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 사진은 진짜 많은 느낌을 준 것 같더라고요. 그 이재명 후보 어렸을 때 사진이랑 윤석열 어렸을 때 사진을 고등학생들이 얘기를 하는데, 어머 그 이재명 후보는 어머 이게 가난했나 보다 막 그래요. 옷이 왜 이래 이러는데 그 윤석열 후보가 누군지 모르죠. 그 친구들은 그 사진 보고 뭐라고 하냐면, 어머 얘 계란말이 싸와가지고 아우 맛있다 이거 하나 먹어볼래? 그러고는 혼자 다 먹게 생겼다. 그 얘기 듣고 제가 너무 웃은 거예요. 근데 의원님은 가난했어요? 저야말로 그냥 평균치였죠. 평균치 가난하지도 않고 도시락 잘 싸갔겠네요. 그럼 도시락 제가 직접 쌌어요. 엄마가 오빠들만 싸줘요. 진짜? 저는 다른 슬픔이 있습니다. 왜요? 저희는 남존여비가 지배하던 때예요. 그러면 그래서 딸은 자기가 직접 도시락 싸야 되고, 네, 아들은 싸주고. 그럼 아들한테는 고기 반찬 싸주고, 딸은 직접 싸야 되고, 멸치 딸은 싸갑니까? 그냥 뭐 계란 후라이도 가끔 해주긴 했는데 그 엄마가 직접 안 해주고, 그리고 우리 공부 너무 열심히 하면 아들들이 기빨린다고 못하게 하고 다른 아픔이 좀 있답니다. 너무하네. 그중에 가장 효자가 누구예요? 지금 현재 본인이시죠? 효와는 상관없이 엄마한테서 독립을 못해서 늘 같이 살아요. 달리바람 모시고 산다는 거 아니에요? 막내잖아요. 뭐 그렇게까지 도시락 고기 반찬 싸주던 오빠들은 지금 엄마를 안 모시고 있잖아. 요즘은 며느리가 모시는 것보다 딸이 같이 사는 게 훨씬 나아요. 마음도 편하실 것 같고요. 네, 저는 뭐 그 같이 살아서 좋은데, 어쨌든 저희 때는 그 가난한 거 맞는데 윤석열 후보 집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는. 제가 상도동에 학교가 있어서 거기 부자들 많이 봤는데 그런 부자는 드물었어요. 예. 매우 부자예요. 가난해봤냐 물어보니까 생라면 먹어봤다. 그냥 안 가난했다고 솔직히 얘기해야죠. 그래. 그러니까 그게 전 진짜 어이가 그냥 없더라고요. 밥 굶어 본 적 없으면 안 가난한 예. 거예요. 그 다음에 유승민이 천공 스승을 어떻게 하냐.
몇 번 만났다 이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유승민이 그 토론회에서 보면 굉장히 집요하게 질문을 하는데 실제로 그런 질문을 했던 게 그 전 토론회에서 서로 이렇게 언쟁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물리적 충돌도 있었다 그러잖아요. 근데 요거를 윤석열이 한번 경고를 하면 안 할 줄 알았는데 더 집요하게 물어보고 천공이라는 사람을 만난 적이 있다. 여러 번 만났다는 거잖아요. 실제로는 그거 굉장히 중요한 검증이라고 보는데. 되게 놀랬던 게 그 UPI 뉴스였나요? 그 김건희 미신 중독에 대한 얘기를 보고 진짜 경악을 했는데 이런 사람이 2021년에 대한민국 대통령을 하겠다고 나온 그 발상 자체가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그쵸. 그리고 더 신기한 거는 교회 성경책 끼고 교회 간 거죠. 어떻게 그렇게 하죠? 음. 그리고 아내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고 구약을 다 외운다고. 진짜 한번 외웠으면 좋겠어 나와서. 자, 봅시다. 아, 자, 구약 외우는지 봅시다. 아우 정말. 그러니까 그거는 누가 봐도 저는 표 떨어진 행위라고 봐요. 표 얻으려고 가는 건데 나는 기독교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은가 본데 이미 윤석열은 사실이 어떻든 간에 이 사람은 무속 신앙에 빠져 있는 사람으로 이미지화 돼 있습니다. 그럴 때는 오히려 그런 상상력을 발휘하게끔 만드는 행위를 하면 안 돼요. 캠프가 이상한 짓을 한 겁니다. 내가 아니, 봤을 땐 그래. 그냥 무속의 힘에 계속 의지하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나가야지. 점점 보면 어때? 정치인들 점 잘 보거든요. 이렇게 나가야지. 이게 홍준표 의원식 화법이죠. 근데 이번에 진짜 마지막에 손가락만 씻는다. 그걸로 그냥 압권이었죠. 아무튼 그 윤석열 씨가 토론에서 보여주는 모습은 너무 사람들이 기대치를 이렇게 충족시켜주는 그런 정도 느낌이어가지고 변하지 않아 명불허전이에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생각이 들고 어떻게 저런 깜냥에 대선을 나왔을까 싶은. 근데 지금 보면은 홍준표는 젊은 층이 그리고 윤석열은 나이 좀 드신 분들이 근데 이런 것 있거든요. 선거라는 게 한 번 그 사람이 돼야 된다고 확정 지어놓으면 윤석열이 무슨 짓을 해도 지지합니다. 홍준표가 무슨 짓을 지지해요. 그렇다니까요. 그게 지금 계속 충돌하고 있는 모양이거든요. 거기에 지금 유승민이 강수를 두고 있는 거예요. 유승민 입장에서는 네. 3강에 못 들어가고 1중으로 남아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거기에 토론에서 내가 주도권 토론회에서 다른 후보들한테 질문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윤석열한테만 질문해서 사회자가 계속 주의를 주니까 자기 한 10분 정도 시간 중에서 30초를 원희룡한테 물어보더라고. 그러니까 저게 판을 흔드는 방식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유승민 후보는 지금 배신자 프레임에 그러니까 질문을 유치하게 한다는 프레임으로 가는 게 배신자 프레임보다 나은 거예요. 그래서 승부 거는 거예요. 근데 결과는 어떨지 지켜봐야 되죠. 자, 그리고 지금 조성은 씨를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조성은 씨가 그 천공 스승 역대급이다. 총장 때는 무슨 짓을 하고 다녔을 거라는 말이 어떤 걸 비꼬는 거냐면은 조국 장관 때 수사할 때 압색 날짜를 뭐 날받아서 택일해서 했다는 뭐 이런 것들이 다 맥락에 깔려 있는 거예요. 웃기지 않습니까? 근데 네. 근데 진짜 그 조성은 씨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의 몇 명의 정치인의 역할을 혼자 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개인에 대한 호불호 다 떠나서 뭔가 어떻게 싸울지도 치밀하게 전략을 준비한 것 같고 그래서 어떤 식으로 또 저쪽에서 프레임 걸지도 다 예상을 해서 하나하나 이 계속 언론에서 안 받아 쓸 수 없게끔 전략을 짜는 것 같은데 저는 이 지점에서 그 민주당 정치인들도 좀 배울 건 배워야 된다. 그러니까 무조건 싸우는 게 좋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최소한 어떤 전략을 갖고 저쪽에 대비해야 될지는 지금 이 조성은 씨가 다 보여주고 있다 생각합니다. 예. 진짜 내 사건도 역대급이지만 진짜 역대급 인물이다. 검찰총장 할 때도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다녔을 거, 무슨 짓 하면서 다녔을 거. 아유, 나 그게 한번 여쭤볼게요, 의원님한테. 홍준표가 올라가겠어요? 윤석열이 올라가겠어요? 또는 유승민이 올라가겠어요? 저는 여전히 윤석열의 한 표입니다. 이유는 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당원들이 지금 50% 들어가죠. 마지막에 5대5인데요. 특히 이 국민의힘의 오랜 당원들은 연령층이 높으세요.
그래서 사랑을 한 번 주면 마음이 잘 안 바뀌세요. 그래서 그 5에서 거의 2배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가 올라올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하는데 의견이 막 틀릴 수도 엇갈리더라고요. 있지 뭐. 그런데 유승민이라고 하는 분은 한 분도 없어요. 네. 지금으로서는. 원래 그런 거거든요. 이제 이 강이라고 하는 것도 일종의 그들 나름의 대세론인 것이 네, 작동을 네. 하는 거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유승민이 그러니까 윤석열 다음으로 지지율이 높았으면 유승민한테 또 붙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 그게 경쟁력이라고 하는 건데 유승민 찍어주고 싶어도 이제 그 사람들의 선택지는 사실상 홍준표, 윤석열만 남아 있는 네, 상태. 네. 그러니까 지금 유승민이 내가 정치 20년 하면서 저런 사람 처음 봤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계속 언어가 세지는 거죠. 음. 저도 이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 뭐 어떤 게 들었냐면,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를 좋아하는 2030 뭐 펜코라든지 이런 데서 윤석열 씨를 민주당보다도 더 싫어하고 혹은 그냥 문재인 대통령하고 똑같다 이런 식으로까지 저쪽에서 얘기하는데, 만약에 그런 윤석열이 저쪽 최종 후보가 되면 볼만하겠다, 좀 그런 생각 많이 듭니다. 예. 저번 토론할 때는 이제 윤석열이 그 유승민한테 와가지고 그런 질문 하지 마십시오라고 막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막 가슴에 손대고 그랬다고 하는데 그게 완전 빡쳐서 유승민이 나온 것 같고요. 이제는 또 그쪽 구조가 그래요. 윤석열을 원희룡이 편드는 느낌이고 홍준표하고 유승민은 사실상 좀 원투임 느낌이고 이렇게 공격을 한단 말이죠. 원희룡이 정법 얘기는 그만해라 이런 얘기 하니까 유승민이 당신이 뭔데 그랬다는 거예요. 아, 원희룡이 서울법대 선후배 사이라 그런가? 근데 그 전략은 틀리지 않습니다. 그 전략은 원래 어떤 집단에서 선거를 할 때 그 전략을 쓰는 게 맞아요. 윤석열이 낙마했을 때 그 표를 내가 흡수하려면 윤석열을 편드는 사람도 하나 있어야 되는 거죠. 전략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아무튼 근데 윤석열 씨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경선이 끝나고 후보가 못 되면 즉각 수사받아야 되는 사람이고 지금 공수처가 수사를 빨리 하고 있는 것도 윤석열이 경선 후보로 결정되기 전에 결말을 내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세계일보 단독이 하나 또 나왔어요. 검찰이 윤석열 장모 문건 작성 관련자를 특정해서 조사 중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건 아마 이건 검찰 발일 것 같고 요거는 이 문건은 작성자 관련자가 특정됐다면 누가 지시했는지 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겠네요. 네. 네. 근데 계속해서 윤석열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이고 그 맨 위에는 윤석열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사이에 지금 사실상 한동훈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을 것이고 네. 거기에 손준성이 있을 것이고 윤석열, 한동훈, 손준성 그리고 나머지 검사들 이 구조가 되어 있단 말이죠. 어디서 끊어질지 아니면 그 매듭이 다 연결이 될지 이게 이제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됐죠. 이게 수사정보정책관실이 개입됐다는 게 확인된 거죠. 예. 검찰 입장에선. 그러면 수사정보정책관실은 총장 직속이죠. 그리고 최광욱 의원이 법사위에서 한 말에 따르면 수사정보정책관실은 총장의 지위 없이는 일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한 거잖아요. 이건 너무 당연한 추론이에요. 만약에 한동훈 시켜서 했다고 생각해봐요. 그건 최순실이잖아요. 최순 비선이죠. 그 말이 안 되는 건데 지금 제 네. 구조는 그래요. 이 키의 모든 것을 한동훈이 갖고 있어요. 그 카톡이 나왔으니까요. 네. 카톡. 그 카톡 몇 대 대화하고 네. 그 한동훈은 윤석열과 그 당시 고발 사주가 있기 전에 검언유착 사건이 터지고 그게 3월 말이었잖아요. 검언유착 MBC 단독이 네. 나오고 4월 1일, 2일 날 윤석열하고 한동훈하고 하루에 13차례, 17차례 통화를 하고 그 통화가 있자마자 카톡이 이루어졌으면 윤석열하고 통화는 통화대로. 근데 생각해봐요. 그 검언유착의 핵심 코어가 한동훈이었는데 한동훈이 통화했다는 게 윤석열 안부 물었겠어요? 하루에 17번이나? 그리고 다시 카톡을 하는데 손준성하고 권순정하고 한동훈하고 이렇게 세 명이 모여서 또 카톡 대화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연관성은 분명히 있는 것이죠. 검찰한테 엄청 불리한 윤석열을 검찰한테 엄청 불리한 보도가 터졌으니 대책회의 한 거예요. 근데 대책회의를 누가 합니까? 범인이 하는 것이 대책회의는. 그 카톡 방의 내용까지 다 나오지 않았을까요? 근데 진짜 그래서 한동훈의 폰이 있잖아요. 이번에 그 조성은 사건을 보면 녹음된 파일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복원이 가능할 수 있다고. 그리고 윤석열이 지금 잡은 전략은 그거예요. 다 정치 공작이다 이제는. 그 어떤 것도 정치 공작이에요.
길거리 지나가다가 10원짜리를 주어도 정치 공작이에요. 내가 뇌물을 받게 하려고 일부러 누가 아. 그걸 깔았다라고 이야기할 사람이에요, 네. 지금. 그냥 공작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이재명 후보 말이 맞아요. 부처 눈엔 부처만 보이고 돼지 눈엔 돼지만 보인다는 그 우리가 역사 속의 그 스토리를 알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김웅은 지금 공수처의 소환이 초읽기라 그러는데 국민의힘이 그걸 막기는 힘들겠죠, 공식적으로는. 이 야당 탄압이라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막습니까? 근데 궁금한 거 있지 않아? 그 국회에서 그 빠루 사건, 네. 아, 네. 빠루 여전사 재판은 어떻게 되고 있나? 갑자기 왜 그게 궁금하세요? 아니 국회의원들에 대한 조사와 재판은 지나가면 그만이다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요. 패스트 근데 트랙. 그죠? 김웅은 지금 음성 파일이 복원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 김웅이 누구한테 지시받았는지 같은 것들은 규명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리 검사 동일체라고 해도 내가 먼저 살아야 되잖아요. 뭐 김웅은 이거 관련돼 있는 사람을 부를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것도 윤석열이잖아요. 김웅이 사표되고 나갈 때 맨 마지막으로 만나고 나온 사람이 윤석열이었잖아. 네. 우리가 다 알아서 조치한다. 그 우리는 국회가 아니고 검찰이라고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잖아요. 그때 그리고 기억나는 게 국회에 갔을 때 국민의힘 의원들 가가지고 뭐 압수수색에 맞서는 모습 막 사진 찍히고 했었는데 그때 김웅 표정이 진짜 기가 차더라고요. 세상 본인 혼자 당당한 표정 짓고 되게 거만하게 저 그거 보면서 우병우 8장 생각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들이 여태까지 진짜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생각하고 솔직히 말해서 김웅 아까 뭐 나경원 얘기도 잠깐 나왔지만 솔직히 박덕흠 뭐 전복민, 윤희숙, 곽상도 이들이 뭐 탈당하거나 사퇴한다고 해가지고 그냥 바로 그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는 이것도 진짜 잘못됐다 생각하고 민주당에서 누군가는 최민희 의원님처럼까지 못하더라도 계속 그들을 추적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생각해요. 그래서 계속 언론에서 보도가 돼야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안 그러면 이거 대선 앞두고 이들 다 아무런 문제가 아닌 것처럼 시간이 지나버릴 것 같은 게 굉장히 두렵다. 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윤석열 관련해서는 진짜 어마어마한 인물이었구나. 어쩌면 윤석열 말 그런 것도 아니겠죠. 검사들이 어느 특정 정도 위치에 올라가면 아니 일반 평검사여도 자기 측근들과 지인들에 관한 수사는 그런 식으로 막았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저는 뭘 느꼈냐면 이번에 검사들이 보인 태도를 보면 그들에겐 이게 너무 당연한 일이었다는 그러니까 검찰 가족에게는 아주 자기들만의 치외법권이 적용되어 있었다. 맞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 표정들이 큰일 났다 이게 아니라 뭐 이런 걸 가지고 그래? 이런 표정 같았어요. 그래놓고 조국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보면 가증스러운 거죠. 아, 근데 국민의힘이 똑같은 구조에 있어요. 실제로 돈을 받은 건 지당 사람들. 근데 실제로 이재명을 공격해. 우리가 받는 건 당연하고 뭐 김기현에 대해서 뭐 640억인가 맹지를 도로 내서 뭐 했다 이런 주장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사람이 화천대유는 누구 겁니까? 라고 묻고 자빠졌는 그 이상한 현상. 되게 웃겨요. 대한민국 구조가. 그런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대한민국을 끌어가는 우리나라 보수 세력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아우 자기는 집이 4채 있으면서 노영민 실장 집 2채인데 하나 팔았다고 난리치다가 문제됐던 분 계시죠? 또 자기 아버지가 그 자기 회사 근처에 땅 사서 투기했는데 또 자기는 또 집도 있고 그러면서 그 집 세 주고 세 살고 또 이랬던 분이 또 민주당 의원들 집 문제 나오면 난리쳤던 분 계시죠? 그리고 박덕흠 의원이 윤석열 전 총장 옆에 좀 이렇게 붙어서 다니는 거 제가 몇 번 봤는데 그분은 사이즈가 다르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들은 가져도 되고 민주당은 안 되고 뭐 이런 거죠. 기본 심리가. 이제 그래놓고 공정 이야기가 잡혀있어. 곽상도 아들 50억은 도대체 이건 역사적 미스테리인데 이거 수사로 밝혀내야 되는 거죠. 왜 곽상도 아들은 50억을 받아갔나.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화천대유의 실소유주일 수 있다는 의혹, 법적인 걸 피해가기 위해서 제가 꾸짖었다고요. 네. 꾸짖길 잘했다고. 네. 그리고 그 박영수 특검은 정말 뭡니까? 나는 그분이 제일 저는 그분 때문에 특검 무용론자가 됐어요. 네. 왜냐? 국정농단 특검이 그렇게 잘 된 특검이라고 그랬는데 네. 지금 보니까 그분은 뭐
가짜 수산업자한테 외제차 받고 또 여기서도 뭐 그 가까운 친척이 100억 100억. 받았다는 예. 거잖아요. 딸은 50억 받기로 했다가 퇴직을 안 해요 지금. 퇴직금 문제 생길까 봐 50억 받기로 했었다라고 언론이 보도를 했고 그리고 아들은 또 그 100억 받은 친척이 하는 자회사에 취직했고 딸은 화천대유에 취직했고 이거 뭐냐고. 아니 근데 봐봐요. 실질적으로 돈을 수령해 간 사람. 지금 언론에 가장 먼저 드러난 게 곽상도잖아요. 네 네. 맞아요. 어떤 사람한테 제일 먼저 돈을 줍니까? 수익 배분할 때? 음. 제가 봤을 때는 김만배는 바지 사장이고요. 박영수와 곽상도를 중심으로 보는 게 가장 나을 것 같고 거기에 이제 SK 이 사건의 적발점인 정영학 녹취록하고 그 뒤로 올라가면 이제 그런 방식으로 이제 쩐주가 누구냐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데 이것을 자꾸 이재명 쪽으로 팔려다 보니까 계속 스텝이 꼬이는 거예요. 네. JTBC가 그 남욱 변호사를 미국에 있는 남욱 변호사를 인터뷰했죠.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거기는 그분 하나 남았어요. 네. 그분. 그러니까 거기서 말하는 그분의 몫이 반이다라고 하는 그분이 누구냐인데 언론은 그것을 지금 계속 유동주 이재명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재명 후보라고 말은 못하죠. 근데 유동규 뒤라는 식의 분위기인데 저는 전혀 엉뚱한 그분일 것 같아. 예. 그리고 지금 언론이나 검찰이 이상한 게 이 사업이 1조 5천억이 드는 사업이에요, 푸나님. 땅 다 수용할 때 드는 돈이 있고 건물 지을 때 투자되는 돈이 있어서 총 1조 5천억 원 정도가 들었다는 거거든요. 그 돈이 어디서 나왔나 좀 수사해 보세요. 쩐주 한마디로 쩐주를 찾아서. 아 그러니까 내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에 이제 흘러나오는 이야기가 그거라니까요. 곽상도가 변호사 개업하고 맡은 사건들이 다 SK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감 오십니까? 감이 팍 오는데요. 그 사건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구조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꾸짖었다니까요. 법적인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눈치 없는 사람들이 자꾸 그게 뭘 왜 꾸짖었냐고 화를 내시는데 아무튼 이 사건은 제가 어떤 구조로 봐도 이재명일 수 없는 것이 다시 네. 말씀드려요. 국민의힘 사람들이 주로 돈을 받아가게 설계되어 있는 구조에 이재명이 그렇게 숟가락 얹었다고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를 좀 해라 이 사람들아. 그러면 내가 같은 원팀이면 이 구조를 보아하니 이건 국민의힘 게이트네. 최소한 이재명이 실드 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국민의힘 게이트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그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발끄러 까지도 못하는 제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 나중에 이걸 우리가 뭐 오픈할 수도 있다. 냄새만 피우는 사람들이 무슨 민주당이냐고요. 서른 의원 얘기 중에는 그 형 정신병원 얘기도 또 나와요. 그건 이미 재판에서 끝난 얘기거든요. 저는 그 구조를 그 말로 어느 정도 이해해요. 저도 그런 제보를 수없이 받았어요. 2018년부터. 지방선거 때. 민주당의 고영진 수석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했는데 서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도한 주장으로 당원과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 후보를 공격하는 것은 정당 정치의 정도가 아니다. 승복의 정치 전통을 지켜주기 바란다. 선당 후사의 초심으로 돌아와 주길 간곡히 호소한다. 점잖다 지금 진짜. 민주당 입장에서는요. 이재명 지사한테 어떤 의혹이 있다고 하는 지점을 저는 심리적으로 털어냈다고 봐요. 이리 보고 저리 봐도 이재명 사건은 아니다라고 확신이 선 거예요. 근데 민주당의 일부만 지금 이재명과 연관이 있는 것처럼 연세를 피우지만 달리 보면 이재명한테 연관이 없다는 걸 알고 있을 수도 있다는 데 대한 난 그 비열함을 느껴요. 이재명이 안 나오는데 왜 자꾸 이재명 연기를 피워. 그리고 구속될 수도 있다. 그 비열한 전통을 이어가지 마시라는 거죠. 저거 저도 그러면 하나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면은 오늘 장용준 씨가 구속이 됐잖아요. 근데 장제원 씨가 책임을 어디까지 졌는가? 그러니까 그 윤석열 캠프에서 그 나간 게 솔직히 이미 다 망해가는 윤석열 캠프 나간 게 과연 책임졌다고 볼 수 있나? 저 그런 생각 많이 들고 오히려 속으로는 되게 호재를 망해간다고 생각하는. 네, 망해간다고 생각하는 그런 차원에서 호재를 외치고 있지 않나 생각도 들고 그리고 오늘 오전에 한겨레 보도를 보면 검찰에서 박형준의 거짓말을 알고도 그걸 덮어줬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의붓딸이라고 하면서 이걸 되게 엄청 그 박형준 입장에서 해석을 해주던데 그러니까 이 자체의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을 왜 해야 되는지가 그대로 담겨져 있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다음 대선 때 개혁을 자꾸 이렇게 숨기지 말고 막 뒤로 자꾸 퇴보하지 말고 우린 앞으로 나아갈 때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화이팅. 네. 화이팅.
모르겠어요. 다음 주 이 시간에는 뭐 상황이 정리가 됐을지 네, 모르겠는데. 이 찝찝함 다 떨쳐버리고 우리 네. 개운하고 상큼하게 만나요. 음. 그래서 우리는 내일 1시 반 당무위원회 결정으로 이재명 후보가 진짜 확정됐는데 다시 이거 2번 뽑히는 거지. 예. 그러니까 완전 결정되고 나면 좀 상큼하게 한마음 한뜻을 모으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요. 이제 어떤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다고 말을 못해? 뭐 아까 말한 뭐 누구를 꾸짖었다 이런 표현은 여러분들이 뭘 잘 몰라서 그래요. 아직도 검찰이나 경찰의 계류주인 게 우리 사건 2개나 있어요. 저희 비겁해서 그래요, 저는. 아니 난 비겁해서가 아니라 진짜 귀찮아요. 그러니까. 고소고발 당해가지고 조사받는 게. 근데 그게 용기가 아니에요. 내가 봤을 때는. 상황만 알리면 되는 거지. 굳이 법적인 걸 일부러 엮여가지고 투사처럼 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아 그거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게 어. 뭐냐면 실제로 저 이번 주에 그 곽상도 이명박 재단 항소심인가? 국힘 그 2심 재판 가야 되고 재판인데 뭐예요? 결심이에요? 아니요 아, 결심은 아니고 네. 그리고 또 다른 데서 또 경찰에서 고소해갖고 또 그 뭐예요, 다음 그건 주에 또? 그 나중에 상황 봐서 말씀드릴게요. 근데 음. 그것도 때문에 또 조사 받으러 가야 되는데 희도.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뭐냐면 이미 나무위키나 이런 데 박제가 됐어요. 뭐냐면 약간 내로남불이라는 식으로 쥐도 가짜 뉴스 뿌려놓고 가짜 뉴스 막 맞서 싸운다고. 그러니까 그런 딱지를 새날이 받게 되면 그런 차원에서 결국에는 제3자가 봤을 때 여기도 똑같이 그냥 진영에서 가짜 뉴스 자기네들 뿌리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을 좀 합리적으로 피하기 위해 그렇게 표현하신 거라 전 생각했습니다. 아니 푸나님 전 너무 이해하죠. 왜냐면 제가 지난 총선 때 5개 고발 당했고요. 조사 다 받았고요. 그중에 주광덕 쪽에서 한 것만 기소돼서 재판 받아갖고 이지경이 됐고요. 그리고 대선 지나고 이러면서 민영삼 씨, 그다음에 고영주 뭐 등등 해가지고 제가 계속 고소고발 심재철 전 의원도 고소고발했는데 경찰에서 연락 올 때마다 너무너무 그 마음이 힘든 거야. 몸은 또 귀찮고 시간도 귀찮지만 마음이 너무 찝찝하고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푸나님의 이 꾸짖으신 거 적극 동의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예요. 사람들이 우리 채널의 성격을 잘 몰라서 하는 거인데 우리는 여당이에요. 정권을 지키는 게 중요해. 그럼 우리는 정치적으로 바라봐요, 사건을. 그래서 내가 스스로 언론이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 정치적으로 바라봐서 이게 정권 재창출에 도움이 되냐 안 되냐가 중요하지. 하나에 꽂혀가지고 그것들이 어떤 진실로 드러나고 안 드러나고 중요한 게 아니라 나한테는 팩트가 아니고 이미지가 중요해요. 이걸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이 언밸런스를 이해를 못 하시는데 재판 받으러 가는 게 독립투사가 아닙니다. 그 자리에 가면 있잖아요. 재판 받거나 검찰 조사 받으러 가면 그냥 죄인일 뿐이에요. 거기 끌려다니는 나 방송하겠다 이런 이야기 하는 거고요. 가급적인 법적인 것을 피해가는 것이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로 새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얘기하면 새날 청국장 장제원 그 아빠 찬스라 했다 그쪽에서 고발했다 그러잖아요. 그게 지금 이게 뭐 취소한 건지 모르겠는데 아직 연락이 그 이후로 안 오고 있는데 새날 엄청 보더라고요. 그 아빠 찬스 그거는 여러 명이 그랬어요. 자, 알겠습니다. 이야기가 좀 길어졌고요. 구독 좋아요 좀 해주세요. 최민희 의원님이 좀 구독 좀 모아주세요. 이렇게 구독이 안 올라가. 여러분 새날 구독이 애국이다. 내가 앞에 50만만 딱 찍고 나면 더 이상 귀찮게 안 할게. 네, 50만 가자. 네. 그럼 또 100만 욕심 내겠지만. 아니 어쨌건 좀 구독 좀 해주시고요. 뭐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 이런 지점들이 있어요. 나는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전에도 그 이야기 잠깐 드렸었는데 나는 기본적으로 조국이나 이재명을 믿어요. 살아온 사람들은 그 사람의 언행을 보면 그걸 의심하고부터 시작하는 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옥에 티가 있을 수는 있는데 전체 인생의 결로 보면 훌륭한 사람들이야. 근데 그 옥의 티 중에 하나를 긁어 모아가지고 그 사람을 공격하는 용도로 쓴단 말이에요. 거기 동조하는 사람들이 일단 나는 동지라고 생각하지 않고 나머지 사람들, 그러니까 완벽해 보이는 사람이 티끌이 있으면 더 비난을 받아야 되고가 아니라 그 정도 티끌이 있으면 안 되냐라고 묻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기에 뭐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봐야 안다가 아니라 우리 눈으로 보도 알 수 있잖아요. 그 기본 그 믿음에서 시작하면
저는 훨씬 좋은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나는 정치의 가장 본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최민희 의원도 난 그렇게 바라보는 거죠. 저는 뭐가 없잖아요. 아유 집도 가난하고 아까 윤석열하고 똑같은 얘기죠. 우리 집은 가난하고 뭐 그런 거죠. 음. 예. 저는 채널 A 그 뒤질 때 뭐 다 털렸고 방송위원회 들어갔을 때 다 털렸고 뭐 없어요. 예. 앞으로는 저 부자 될 거예요. 그러세요 이제. 네. 그러면 황희도 잘해줄게. 예. 푸나님도 잘해줄게. 알겠습니다. 예. 자 새날 물러갔다가 내일 낮 방송에 내일은 좀 방송이 풍부하게 많이 있는 날이네. 또 힘든 날이네 푸나. 엄청 힘든 화이팅. 날이죠. 예.